네,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문 분석과 평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지문 분석의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교재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학습했던 논증 분석 4단계,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수행 지침들이 있었거든요. 그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한번 우리가 논증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 논증 분석 4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시고 그것에 의거해서 우리가 직접 한번 실전으로 이 짧은 지문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여러분한테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례 두 가지를 여러분께 이제 미리 제공해 드렸는데, 지금 우리 오늘 하는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사례 1과 사례 2를 어느 정도는 이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작업을 해 놓으시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학습할 때 훨씬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이 부분에 이제 접근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짧은 지문 분석으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여기 지금 예 1이 있습니다. 자, 동물학대는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장식 사육은 동물학대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공장식 사육은 비도덕적인 행위이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데자르댕의 환경윤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실 여러분께 제가 에피쿠로스의 양도농법을 쾌락이라고 하는 에피쿠로스의 저작이죠. 저작에 나와 있는 지문을 그대로 여러분한테 타이핑을 해서 드렸는데, 여러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은 거기에서 양도농법의 형식대로 정확하게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예들도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책에서 이러한 논증을 찾아내려고 하면 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마사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사지 한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이제 보통 논리학 저서들에 나오는 이제 마사지가 된 그런 에피쿠로스의 양도농법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드린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형식에 맞게끔 조금 손을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손을 댄 겁니다. 이 환경윤리 이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으로다가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에 하게 되는 사례 1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짧은 지문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따라갈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단계에는 결론과 전제 찾기죠, 여러분. 항상 결론부터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얘 일은 어떠냐 그러면, 사실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정원 3단 논증이거든요. 그리고 AAA식 일격입니다. 이것은 아주 타당한 연역 논증이거든요. 얘 일은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논증이다. 왜 그러냐? 논증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사실 이게 논증이죠. 전제 두 개에다 결론이니까. 더구나 그러므로라고 하는 결론 지시어가 있죠. 본래 처음에는 이렇게 쉬운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결론 지시어, 이 논증 지시어가 있기 때문에 결론하고 전제는 매우 손쉽게 여러분이 찾으실 수가 있고, 그래서 번호를 매겨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동물학대는 비도덕적인 행위다. 공장식 사육은 동물학대다. 그러므로 공장식 사육은 비도덕적인 행위다. 이건 아주 굉장히 아주 이제 기본적인 그러한 논증이죠. 2단계로 가서 지지관계를 봐야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여러분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인데
잘 따라 나오는지 그러니까 논증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죠. 논증이에요. 연역인지 귀납인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살펴봤지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전제들이 참이라면 결론이 거짓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상상할 수 있냐, 그런 발레를 상상할 수 있냐 없냐를 보면 상상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결론 내용이 전제의 내용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연역 논증이고 타당한 영역 논증입니다. 정원 3단 논증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이런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가령 과제로 이런 걸 여러분한테 드리고 4단계 책에 나온 대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연역 귀납만 결정하면 끝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왜 연역이고 왜 귀납인지 설명이 들어가는 게 2단계에서 그 서브 타이틀로 3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논증이냐 아니냐 결정하고 연역이냐 귀납이냐 유형 결정하고 왜 연역이고 왜 귀납인지에 대한 설명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지금 왜 연역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학대는 비도적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현대의 공장식 사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 동물학대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동물학대에 속하는 거기에 포함되는 그 하나의 동물학대 행위가 팩토리 파밍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3의 내용은 1로부터 2의 도움을 얻어서 끌어내지기 때문에 이것은 1번과 2번이 결합돼서 3번을 지지하는, 결론을 지지하는 결합논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2단계에도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학습한 것처럼 그런 순서에 의거해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논증 유형을 구분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연역인지 왜 귀납인지를 꼭 설명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이제 동물학대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모든 동물학대의 공장식 축산이 하나의 거기에 속하는 포함관계에 있는 특정한 것으로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결론이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타당한 연역 논증이라는 거죠. 3단계는 일단 뭡니까? 전제의 신뢰성, 근거의 적절성을 우리가 판단하는 건데, 자, 전제 1은 신뢰할 만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전제 2는 또 신뢰할 만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제 전제 1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학대는 비도덕적인 행위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학대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나오고, 특히나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 지금 모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그 대상에 따라서 학대라고 하는 게 사전적 정의가 있긴 하지만 대상에 따라 그 행위가 도덕적인지 여부가 갈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는 저도 이제 뭐 저희 복실이도 있었는데 뭐 학교 갔다 오면은 좀 사라져가지고 엄마한테 어디 갔냐고 그러면 그냥 어디 갔다고 팔았죠. 개장수한테 팔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저한테 이제 제가 직접 현장을 목격하게 돼가지고 막 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 제가 그 저희 어머니한테 막 계속 울고 떼를 쓰고 막 그랬었는데 다시는 이제 개 키우지 말자고 막 그러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뭐 사실 개를 개패드 때려도 그게 무슨 뭐 그 법에 저촉되거나 전혀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화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덕의 영역은요 계속해서 확장돼요. 지금 여러분 개를 개패드 뺐다가는 왜냐, 동물은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보호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옛날엔 그러지 않았죠. 어떻게 된 걸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도덕적 고려 또는 도덕적 지위를 갖는 그러한 대상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돼 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기도 언젠가? 모르죠. 모기도 언젠가는 그러한 도덕적 고려의 대상 속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진화가 이루어지면요. 여기서는 여러분 이제 공리주의 도덕 이론을 가지고서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맨 밑에 보면은 벤덤이라는 사람이 있죠. 예,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리주의를 시작했습니다. 예. 사실상 뭐 최대다수 최대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한 사람은 벤덤이 아닙니다. 예, 체사레 베카리아라고 하는 범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한 이탈리아의 그 법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처음 얘기를 했고 그걸 벤담이 가져다 썼습니다. 최대다수 최대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여하튼 근데 이 벤덤은요 결국은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 그러니까 도덕적 지위라고 하는 것을 이성이 아니라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쾌고 감수 능력의 유무에 의해서 그 기준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센션스라 해서 유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각이 있으면 되는 거죠. 감각. 그게 기준이에요. 칸트는 안 그러죠. 예, 이성의 유무입니다. 이성을 가진 존재만이 합리적이고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지위를 갖는다고 얘기하는데 벤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벤덤의 입장, 이게 공리주의 도덕이론에 입장할 때, 입각할 때 전제의 일은 어떻습니까? 동물 학대는 비도덕적인 행위다? 이것은 신뢰할 만하죠. 예. 왜? 동물이 뭐 어떻습니까? 쾌고 감수 능력이 있잖아요. 예. 동물 때리면 뭐 당연히 아프고 울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을 수용할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전제 2는 또 어때요? 받아들일 만할까요? 여기 우리 155쪽의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단락에 전제 2가 참인지 여부 그랬는데 사실 이런 말 쓰면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 참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진리의 문제인데 사실상 개별 학문에서 분과 학문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예. 그 과학의 어떤 발견에 따라서 이게 뭐 새로운 이론에 의해서 또 그 반증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만한지 수용 가능한지 정도로 보자고요. 그래서 전제 2는 수용할 만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여러분 공장식 사육은 동물학대다 그랬는데 공장식 사육 그러면은요 우리가 꼭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이제 피터 싱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동물 해방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송아지 고기 사육 방식에 대한 얘기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어떤 동물 실험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화장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토끼 눈에다가 그 화장품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 토끼 눈이 그렇게 예민하다고 하죠. 그래서 빨갛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이제 그런 어떤 동물 학대에 대한 문제들이 있고. 공장식 축산업에 대한 비판을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동물 해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은 정말 우리는 그냥 밥상 위에 올라오니까 그런 걸 잘 모르지만 사실상 그러한 잔혹한 공장식 축산을 통해서 우리의 식탁 위에 올라온다라고 하는 이런 거 알고 나면은 사실 어떻게 됩니까? 피터 싱어는 그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식생활은 합리적 식생활은 뭐냐 그러면 채식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그런 데 있죠. 이거는 이제 정말 사실상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존이 다 불타고 아마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 사례가 동물 사육을 대표한다면 전제인은 신뢰할 만하다. 그렇죠. 공장식 사육은 동물 학대죠. 아주 그냥 맛있는 미식가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이런 동물의 어떤 이 송아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짧고 고통스럽죠. 자, 그러면 이제 4단계로 가겠습니다. 4단계는 우리가 논증 구성 능력을 본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 논증을 할 수도 있고 반대 논증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주장이나 논증에 동의하느냐 아니면 동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요. 우선 여기서는 반대 논증을 한번 여기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요. 이 반대 논증을 구성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찬성론자들에 따르면 동물은 결코 도덕적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 이 입장을 갖다가 여러분 이 입장을 한번 이 반대 논증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156쪽으로 한번 가보죠. 거기에 이제 이러한 논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우리 그 찬성 논증하고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이 논증하고 비교해 보면은 단순히 어떻습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이 찬성 논증에 대해서 단순히 부정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죠?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한 학대는 비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다. 동물은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도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동물에 대한 학대는 비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로 전제와 결론을 찾고 그리고 2단계로 가서 연역인지 귀납인지를 보면은 타당한 연역 논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전제의 신뢰성을 한번 봐야겠죠. 전제 1은 신뢰할 만한가라고 했을 때 신뢰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고려 대상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한 학대는 비도덕적인 행위가 아니죠. 도덕적 고려, 그러니까 도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에 대한 학대는 비도덕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를 들어서 모기인 경우 그것을 우리가 학대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닌데 학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비도덕적인 행위가 아닌 거죠. 고려의 대상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위가 없어요. 자, 그리고 그 전제 2로 가면은 여기에서 동물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칸트의 윤리 형이상학 정초에 보면 이성적 존재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짧은 지문은 결국은 이 공리주의에 기초한 그러한 논증이 되겠고 지금 우리가 이제 반대 논증은 뭡니까? 바로 이제 칸트주의에 입각한 그러한 논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칸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동물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하자면 간접적인 의무는 있어요. 하지만 직접적인 의무는 없거든요. 그래서 동물에 대한 학대는 비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다. 누구에 의하면? 칸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대 논증을 구성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2는 그동안 우리는 핵발전은 경제적이다라거나 핵은 가장 값싼 에너지다라는 정부의 발표를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과 대처 과정 등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정부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죠. 여기서도 여러분 이 글 역시 되게 간단해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전제 지시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과 전제를 찾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간단하게 전제 결론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핵발전은 결국 뭡니까? 비경제적이다. 그러니까 뭐 경제적이라고 맨날 정부에서 발표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 경험을 통해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핵발전은 비경제적이다.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그러면 결국에 핵발전 생산 단가에는 위험 편익 분석상의 중요한 비용이 빠져 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서 뭐 대전지검에서 지금 수사가 들어가 있고 막 이러는데 감사원 발표 때문에 그렇죠. 감사원에서 이것을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뭐 짜맞춘 결론이다. 월성 원전 뭐 기획살인이었다. 뭐 이렇게 한쪽에서는 누굽니까? 이게 이제 결국 핵피아, 원전 마피아라고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그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니까요, 정부에. 그러니까 친원전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어불성설인 거예요. 이거 어쩔 수, 하여튼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탈핵이라고 하는 이 책을 좀 읽어보시고 또 이 관련된 많은 서적들이 있습니다. 많은 논의들이 있고 찾아보시면,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고리 원전 1호기 지금 폐로 과정에 있는데 뭐 6천 몇백억으로 폐로 비용을 잡았다가 지금 1조가 넘어요.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과연 이러한 그 생산 단가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들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비로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제 후쿠시마 어떤 그 원전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하면서 이런 이제 그 원전 마피아들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치부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면밀하게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 경제성, 감사원에서 경제성 평가하면서 사실은 이 월성 1호기가 그 어떤 그 가동 기간을 이제 연장해 가지고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고요. 이거 관련된 얘기는 너무 많습니다. 뭐 제가 다 일일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좀 그렇고, 과연 이 경제성에 이런 위험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 이거 들어가 있을까? 이 폐로 비용만 넣어도요, 과연 이 경제적인 발전 방식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거 다 감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은 정말 이거는 화장실 없는 맨션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번드르한데 화장실이 없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뭐 중전이 뭐 어떤 폐기물이라든가 이 핵폐기물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제 넘어가 보죠. 일단 2단계로 가서 여러분 이 논증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전제 1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결론이 반드시 참이냐라고 했을 때 받아들여도 결론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판례가 상상 가능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듯이 이런 위험 편익 분석상의 중요한 비용이 빠져 있지만 이것이 이제 경제성을 논하는 데 있어서 별로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그 화석연료 발전과 어떤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이러한 화석연료 발전이 더 비용이 클 수 있는 경우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전제가 참이라고 해서 결론이 반드시 참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귀납 논증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귀납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런 비교 우위 면에서 이런 어떤 화석연료의 발전에 비해 이 핵 발전이 더 경제적이다라고 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1이 2를 귀납적으로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게 단순 논증입니다. 이게 3단계로 가면요, 신뢰할 만하냐라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비용이 누락되어 있다. 이게 좀 함축적으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만 2011년도 현재경제연구원에서 원전의 드러나지 않은 비용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대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전 단가, 생산 단가, 뭐 100원이다, 200원이다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전제 1은 받아들일만 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1의 신뢰성을 다른 방식으로도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1을 지지하는 또 다른 논증을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은 후권 부정식으로 해가지고 연역적으로는 부당하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유의미한 논증이 귀납 논증이잖아요. 여기 이제 여러분 보면은 정확하게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경우마다 다른 거죠.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보고서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책 보고, 그러니까는 그 소위 한수원에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당연히 원전 마피아 쪽이죠.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뭐 다들 가족들 뭐 자식들 자녀들도 그쪽에 가서 근무하고 뭐 나중에 뭐 그 퇴임하고도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원전에다가 이제 여러 부품들 납품하는 일들도 그게 한두 그 비용이
그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 뭐 지속적으로 그 업체를 차려서 거기에 부품을 이렇게 납품한다라고 한다면 뭐 땅 짓고 헤엄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부품이 사실은 정품이 아닌 B품 쓰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고 형사처벌 받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은 많아요. 그런데도 그 비리와 부패는 끊임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원전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안전성이 얼마나 그 허술한지 일본을 보면 알잖아요. 안전성이 신화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더 나서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더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보고서 맨 밑에 나와 있는 보고서도 보면은요, 미국 에너지성하고 한국 정부하고 발표가 달라요. 그러니까 친원전 쪽에 한국 정권이 들어섰을 때의 정부 발표를 보면은 아주 원자력은 너무나 값싼, 아주 저렴한 그런 것으로 나오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 신뢰 문제 한번 살펴보시고 4단계로 한번 가보면 결국은 이 논증은 뭐냐면은 위험 편의 분석을 근거로 핵발전의 경제성 신화라는 거예요. 신화는 뭡니까?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허구. 그러니까 사실은 핵발전이 경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그냥 그 허구적인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더 강화시킨다라고 했을 때 논증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쓴다면 여기 나와 있듯이 이러한 추가 전제. 우리가 이제 귀납 논증에서는 추가 전제를 통해서 논증을 강화하기도 하고 약화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걸 넣어주면은 강화가 되는 거죠. 예. 생산 단가의 크기가 결정적이거나 적어도 유일한 그러한 경제성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결론을 강하게 지지합니다. 반대 논증 구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반대 논증 구성할 때 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장되는 주어진 주장이나 논증에 대해서 단순히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탄소세가 나와요. 예, 새로운 근거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탄소세, 이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어진 주장을 반대하는 건데, 여러분 이 탄소세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 논증 정리하면은 뒷장으로 넘어가면 결국 이렇게 돼서 핵발전은 탄소세 부담 안 지죠. 탄소 발전, 화석연료 발전은 집니다. 그러니까 핵발전이 경제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반대 논증을 만들 수가 있어요. 탄소세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강한 귀납을 만들기 위해서 탄소세 부담 증가가 경제성 여부의 결정적 요인이다라고 하는 추가 전제를 하게 되면 엄청 강해지죠. 거기다 또 뭘 얘기합니까? 탄소세 도입과 관련해서 핵발전이 조세 역진성 문제를 없앤다 또는 이를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추가하면 이 논증은 또 더 강한 논증이 됩니다. 조세 역진성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거 무슨 얘기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담배값 인상이 조세 역진성과 관련해서 많은 이제 인상 반대에 대한 논의가 많았죠.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다시피 소위 고소득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흡연율이 낮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저소득층들이 흡연율이 높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뭐 여러 가지 삶도 공고하고 힘들고 돈도 많이 못 벌고 스트레스는 엄청 받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뭐 외국 여행 다니고 요트 타러 다니고 아니면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일 편한 게 뭡니까? 그냥 담배 한 대 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저소득층들이 사실은 담배값을 제일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조세 역진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세부담이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좀 여기서 마무리를 져야 되겠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여러분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사례 1과 2를 통해서 여러분을 한번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좀 급하게 끝내더라도 여러분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천천히 제가 얘기하는 그 설명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